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린 핸드릭스 형제가 큐 드럼이라는 물통을 개발하였습니다. 물이 귀하고 먼 곳에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 척박한 환경에서 그들의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었습니다. 물통을 개발하는 과정은 간절함에서 출발했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나름의 절차를 가지고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두 형제의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아이디어를 융합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력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사고의 균형을 잡는 능력입니다. 가능성이 적은 해결책을 고집하는 외골수 같은 모습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발휘됩니다. 한쪽만을 바라보지 않고 반대편을 볼 수 있어야 문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해인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쪽 뇌의 균형적인 사용으로 세마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균형적 사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끈질긴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실행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절차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능력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절차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문제 해결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사고의 절차가 다릅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맥킨지나 구글 같은 기업에서는 문제 해결력을 기준으로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그들이 측정하는 문제 해결력이 바로 가설지향적 사고입니다. 가설지향적 사고란 문제 해결의 초기 과정에서 잠정적 해결책을 가설로 세우고 이후에 검증, 탐색 등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기법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몇 가지 내어두고 예상한 결론을 뒤집거나 뒷받침한 사실을 모아가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틀린 결론이라도 일단 생각해두고 확인하는 과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가설지향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기업이 활용하는 질문 기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일상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면서 자녀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우리나라에 택시가 모두 몇 대나 있을까?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전에 키를 재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에 키가 160cm 이상인 초등학생은 모두 몇 명이나 될까? 자녀와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다면 우리나라의 극장이 모두 몇 개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와 같이 수량을 묻는 질문의 경우 주제가 무한합니다. 가능하면 다양한 가설이 등장할 만한 주제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사람은 왜 서로 사이가 안 좋을까? 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은 가설지향적 사고의 개발을 돕기보다 시험처럼 긴장을 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여군은 모두 몇 명이나 될까? 처럼 계량적인 가설 수립이 가능하거나 필리핀에서 이슬람 교도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될까? 처럼 문화 역사적으로 공부할 거리가 연결된 질문이라면 더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질문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객관적 데이터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궁금해서 직접 찾아볼 만한 흥미로운 주제이면 더 좋습니다. 자녀와 간단한 얘기를 하셔도 되고 왜 그런 숫자를 제시했는지 근거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대략의 수를 예측하는 과정은 가설 수립과 검증에 대한 유익한 경험이 됩니다. 이어서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 향상에 필요한 두 번째 훈련은 모순의 선택입니다. 가장 고차적인 훈련이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문제를 파악하고 과설을 세우고 활용 가능한 해결책을 탐색한 다음 최종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요점은 선택에 있습니다. 인간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선택이라는 상황과 마주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갈 때 상대방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이런 말을 해야 할지 저런 말을 해야 할지, 물건을 구매할 때도 싼 걸 살지 이왕이면 좋은 걸 살지처럼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즉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해보는 훈련이 어릴 때부터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에 이러한 선택의 가치를 강조한 학자가 러시아의 겔리시 알트슐러입니다. 그는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으로 불리는 트리즈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이론을 아이들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한 가지를 권유하지 마시고 상반되는 두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쉽게는 산으로 여행을 갈지 바다로 여행을 갈지, 오늘 가족 외식을 할 때 양식을 먹을지 한식을 먹을지, 10,000원이 주어진다면 장난감을 살지 군것질을 할지, 좀 더 복잡한 생각이 필요하도록 하자면 욕실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 소울이 좋을지 세제가 좋을지, 용돈을 올려받는 기준으로 성적을 근거로 할 것인지, 가족에 대한 봉사를 근거로 삼을지, 벌을 받는데 반성문을 쓸 것인지 외출 금지를 택할 것인지, 드라마를 보면서도 네가 주인공이라면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네가 대통령이 된다면 노인들의 지하철 승차를 무상으로 할지 유상으로 할지 생각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일상과 관련하여 부모가 모순적인 선택지를 찾아내기란 실제로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전혀 다른 성격의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면 됩니다. 물론 자녀의 선택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부모들은 의사결정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아예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당히 유사한 선택지 중에서 부모가 바라는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모순 상황에 마주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문제 상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일상에서 스스로 한 선택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만 한다면 이 훈련의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이처럼 합리적인 판단력과 이상적인 문제 해결력은 선택의 딜레마를 통해 획득됩니다. 문제 해결력은 창의력과는 궤를 달리하여 순간적인 깨달음보다는 절차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혹자는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 해결력을 익힐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잘 훈련된 절차적 사고가 시간과 비용을 줄여줍니다.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부터 역사와 수학을 필수 과목으로 존중했습니다. 물론 현재 미국의 수학 교육 과정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수학 실력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틈만 나면 연두 교서에서 수학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일이나 MIT 같은 대학들은 아직도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수학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미국은 AP 과정이 중시되므로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인재들을 조기에 교육합니다. AP 과정은 재능과 열의를 보이는 어린 학생들만 희망에 따라 대학 수준의 학습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아마 세계 어디서나 수학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극소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학이 가능하게 만드는 문제 해결력의 균형적 발달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절충점은 아이의 수준에 맞는 수학, 아이가 즐길 수 있는 문제풀이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방법으로 핀란드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먼저 수학을 싫고 골치 아픈 존재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에 몰두시키는 현재의 교육이 수학적 사고력을 저하시키는 이유가 됐을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 제임스 시몬스, 빌 게이츠, 스티브 발머, 세르게이 브린 등은 모두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수학적 문제풀이를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